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범죄인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기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절부터 이루어졌던 어떤 범죄이고 그 사기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기뿐만 아니라 요새는 뭐 무슨 피싱 범죄부터 시작해서 로맨스 스캠, 나아가서는 부작에 의한 사기, 그리고 요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서 일반론으로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서 피싱 사기, 피싱 범죄에 대해서 특집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가 왜 역사적인 범죄냐? 사기는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경제적 이득의 핵심을 두고 있는 범죄입니다. 경제적 이득의 핵심을 두고 있는 범죄는 이른바 재산범죄가 있는데요. 절도, 공갈, 배임 횡령 여러 가지 중에서도 사기, 남을 속여서 내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이 범죄는 비단 자본주의고 완전히 정착하기 이전에 물물 교환의 고대 사회에서 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 10개를 귤 20개와 교환한다고 해봅시다. 당연히 내가 먹고 상대방도 먹기 위해서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거나 다른 것과 이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질의 품질 이상의 것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사과와 귤은 모두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품질의 것이어야 하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가 사과 10개를 가져와서 귤 20개랑 바꿔왔는데 이 사과가 벌레가 먹거나 썩어가지고 이 사과를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그런 사과는 뭐 쉽게 모아 바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버리죠. 버리는 쓰레기에 불과한데 이 사과를 마치 썩지 않고 벌레 먹지 않는 사과처럼 보이기 위해서 겉을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이것은 정상적인 사과입니다 라면서 정상적인 귤 20개와 물물 교환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사기입니다. 왜? 거짓말 쳐서 속여서 내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사과가 아닌 그보다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쓰레기를 귤 20개와 바꿨기 때문이죠. 이렇게 물물 교환의 경우에도 사기가 발생을 했고, 또한 약간 궤를 달리하지만 미국이 현재의 알래스카 영토를 러시아로부터 샀을 때 이거는 약간 야사의 느낌이긴 한데 이 알래스카 영토에 묻혀있는 방대한 양의 석유 등과 같은 이 귀중한 자원들을 미국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약간의 이제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서 러시아로부터 헐값에 알래스카 영토를 매수했다고 하죠. 물론 그것이 이제 엄밀히 따지면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칠 수 있냐라는 문제가 들어올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사기라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경제적 이익에 관한 본능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에서 초연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는 이상 이런 사기라는 범죄는 없어지긴 어려울 것입니다. 사기 범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본질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민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사기입니다. 거래관계에서 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사기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사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대응책이 될 텐데,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기라는 것이 이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기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게다가 사기는 이제 프로드라 해서 연방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래관계에서는 사실 그런 연방 범죄까지 갈 수 있는 건덕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사에도 사기가 있고 형사에도 사기가 있다. 그런데 민사에서 사기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적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형사적으로 사기가 된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사에서 사기라 함은 사기죄는 아니겠죠. 민사는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민사에서 사기는 이 사기 행위로 인정이 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이 해당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이 발생하고요. 물론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취소권이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 형사는 계약 취소 여부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기친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법문을 보겠습니다. 사기죄가 하도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사기에 관한 형법 제347조가 있는 반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 그래서 보험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처벌을 두고 있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 그래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같은 피싱 범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피싱 범죄에 대한 특별법도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규정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항의 형과 같다 그래서 처벌하는 그 수위는 똑같은데 왜 1항, 2항을 나눴느냐? 1항의 경우에는 사기친 놈이랑 그 사기로 인해서 득을 본 놈이 똑같은 거예요. 가장 많은 케이스가 되겠죠. 왜 사기를 치겠습니까?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 양의 경우에는 사기친 놈이랑 그 사기로 인해서 득을 본 놈이 달라요. 자,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은 제3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뭐 이유는 다양하겠지만은 이 기망자, 즉 사기를 친 사람과 그 사기로 인해서 얻는 이 재산상 이익의 그 귀속 주체가 다른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피해를 본 건 똑같거든요. 거짓말로 재산상 피해를 봤다는 본질 측면에서 같기 때문에 사기친 놈이랑 그 사기를 득본 놈이 같든 다르든 간에 처벌 규정을 같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보험사기 방지법 그리고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은 보시면 사기가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세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명예훼손, 모욕, 폭행에 비해서는 강한데 보시면은 이게 특별한 이제 뭐 보험 사기라든지 이제 전기통신금융 사기가 되면은 이 징역형은 같은데 벌금이 조금씩 액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일반적인 사기에서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험 사기에서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통신 사기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죠. 이번 시간에는 이 일반적인 형법에 대해서는 주로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이 피싱 범죄에 대한 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기란 건요 그 본질은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에 나아가서 형사 처벌이 될 정도의 사기는 단순히 거짓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이용합니다. 그럼 거짓말과 무엇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했을 때 착오와 부지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내가 남을 속여서 그 남이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착오, 뭔가를 헷갈렸다, 혹은 부지, 뭔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 내 거짓말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러한 착오 부재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즉 속인 사람이 처분행위, 재물을 뺏기거나 재산상 이익을 뺏기는 경우를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말로 끝내서도 안 되고요. 단순히 내가 손해본 것 같아, 나 사기당한 것 같아. 근데 사실 거기에 거짓말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사기당한 느낌만 갖고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만으로는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 사람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리고 내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짓말로 인해서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착오나 부지에 빠졌어야 돼요. 자, 그럼 당연히 거짓말을 했으면은 그 거짓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으니까 돈을 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간단하지 않은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리면은 이 네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만약에 기망의 거짓말도 있고 처분행위도 있는데 이 착오 부재가 없었다 혹은 착오 부지와 기망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놨습니다. 채무불이행 사기의 대표적인 형태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았어.
마치 돈을 한 달 안에 갚을 것처럼 나를 속였으면서도 한 달 안에 돈을 갚지 않고 몇 년이 지나 지금까지 이자는커녕 원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데, 이런 채권 채무 관계를 불이행했어요, 채무자가. 이럴 경우에 당연히 뭐 원금 이자에 대한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으면 손해도 배상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민사 영역에 불과한데, 이런 채무 불이행이 형사처벌되는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요건은 모두 갖춰야 되는 것이고, 만약 이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결여가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이라는 민사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겠지만은 사기죄에 처벌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와 형사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 형사의 경우는 근데 대개 민사 책임에 뒤따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으면 당연히 내가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아야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거나 벌금을 처하게 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돈을 갚지 않았어. 이렇게 내가 채무불이행 관계에서 형법상 사기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돼가지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형사처벌을 받아가지고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서 징역 1년을 살다 왔어요. 혹은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그럼 내가 쉽게 말해서 몸으로 때우고 왔어요. 교도소에 가서 징역 1년을 다 살다 왔어요. 그럼 민사책임 없어집니까?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민사, 형사 구분되는 효과 중에 하나는 내가 설령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로 처벌되는 사람은 특히 채무불이행이나 사기죄로 처벌되는 사람은 정말 악독한 채무불이행자, 특히 채무자가 되겠죠. 뭐 채권자가 불이행할 이유는 없으니까. 정말 악독한 경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아서 교도소에서 형을 사고 나와야 되지만, 형을 사고 나와서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원금 이자 그대로 갚아야 되고, 교도소에 있는 기간 동안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불법행위라는 개념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 채권 채무 관계에서의 경우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채권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죠. 남을 때렸을 때 이제 폭행죄로 처벌받지만, 이제 그와 별도로 그거 자체는 하나의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도 이제 그 위자료라든지 치료비를 지급해야 될 이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데, 사기의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채권 채무 관계는 없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밀어보시죠. 잠깐 제가 급하게 전화를 좀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만 잠깐 빌려주시면 제가 우리 가정한테 잠깐 전화 별로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해 보여가지고 내 휴대전화 자꾸 빌려줬는데, 휴대전화를 갖고 전화를 하는 척 하더니 도망가 버렸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나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갚아야 될 그럴 사이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생판 모르는 남남의 관계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채무에 대한 이행 불이행은 논해지지 않지만, 그렇게 나를 속여서 내 핸드폰을 갖고 온 것만으로 이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거 자체로도 민사적인 책임을 지지만 사기로 형사처벌의 대상인 경우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앞에 요건으로 돌아가 볼게요. 기망행위했어요. 휴대전화 전화하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인과관계 인정돼서 내가 속았어. 내가 착오를 일으켰어요. 저 사람은 내 휴대전화를 통해서 급한 전화만 하고 다시 돌려줄 사람이다. 그래서 내 비싼 아이폰 최신형 폰을 줬어. 물론 돌려받을 것을 전제하고 준 거지만 일단 그것도 주긴 준 거니까, 처분을 한 거니까. 근데 안 돌려주고 튀어버렸네. 이것도 사기죄예요. 자, 결국 이 경우에도 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도망간 놈도 그 사기죄로 처벌받아서 징역 1년을 살고 나왔는데,
그럼 여전히 내 핸드폰은 그냥 저 사람은 휴대전화보다 더 값진 자유를 1년 동안 빼앗겼기 때문에 휴대전화 결국 안 돌려줘도 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휴대전화대로 돌려주고 휴대전화를 나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대로 계속해서 이자가 쭉쭉쭉 늘어나가고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것은 처벌되고 그러니까 민사와 형사는 절대의 그 공통된 분모가 없는 별개의 독립된 투태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일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안 하지. 민 형사상 왜 이의가 두 가지 나뉩니까? 그것은 민사와 형사가 별개의 독립된 그 법적인 책임을 묻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사기죄의 경우에는 민사와 형사의 경우가 이게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서도 사실 경우를 나눠보면은 사실 완전 별개의 것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폭행 같은 경우는 사실 민사의 개념은 없죠. 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민형사상이 완전히 나뉘고 이것이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사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즉 감옥이나 벌금은 근처에도 가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안관계를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과 사이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기껏 물품 납품 받았어. 그럼 물품 납품 받았으면 대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금을 이제 우리가 좀 경영사 좀 어려우니까 먼저 선납해 주시면 후불로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후불로 지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은 취지로 대법원이 사기죄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를 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판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 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 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되는 경우 그 거래 시점에 사업체가 경영 불이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 예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따라서 기업 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즉 납품받은 그 피고인이 우리 회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럼 망하면 우리 대금 못 주는데 라고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그래 우리 회사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걸 납품해가지고 2차 가공해서 다시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하게 되면은 이 납품받은 대금으로 기존 그 재료값에 대한 그 한 달 있다 후불로 지급하게 됐다는 대금도 이제 우리가 갚을 수가 있고 마진도 좀 남는다. 그래서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계약 이행을 노력하기 위해서 했을 때 내가 지금은 하루에 3, 4시간만 자면서 열심히 거래처를 확보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겠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2차 가공품을 못 팔게 되었고 못 팔게 되니까 기존에 납품받은 물건에 대한 값도 못 치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은 성립하죠. 이게 이 사람이 뭐 노력을 하고 자식으로 떠나서 대금 물품을 받았으면 이에 대한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준다며 후불로 받았는데 후불로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이제 원금과 이자는 계속 이제 지급 책임 부담하겠지만 최소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은 안 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민사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제 사기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민사적 사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거의 뭐 99.99% 지게 되겠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래 내가 이거 대금을 못 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나는 코로나라는 걸 당연히 예상 못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채무불이행 상태를 피하려고 할 것이고 이걸 위한 구체적인 의사라든지 일단 사업 계획이 있었다는 그런 것도 이제 뭐 피고인이 증빙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면은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별개로 구분해서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더라도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은 계속해서 민사와 형사를 구분짓는 그런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이거 뭐 주장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이제 돈을 안 갚은 사람들의 변명을 들어보면은 내가 돈을 안 갚으려고 빌린 게 아니다. 난 갚으려고 빌렸는데 내가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서 부득이하게 갚지 못한 것이다. 부득이하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정들이 단순히 이만 번지르르한 변명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실제로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을 위행에 노력할 할 의사가 있다는 이런 걸 입증한 어떤 그 객관적인 자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계획서나 그런 사업 계획을 위해서 뭐 수반시는 이메일 같은 자료들이 되겠죠. 그런 것도 있었을 때는 함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자, 이번 경우는 약간 특이해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좀 특이해요. 이 사안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아. 우린 동창입니다. 동창생 한 명이 나한테 돈을 갑자기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한 달 뒤에 갚을게. 근데 내가 이 돈을 빌려주기 전에 다른 동창을 통해 가지고 지금 돈을 빌려달라고 한 동창생이 이전에 나가 아닌 다른 동창에게도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돈 어디다 썼나 해서 좀 수소문 해봤더니 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뭐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된 것은 없고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술값, 도박값으로 다 탕진했다는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돈을 안 빌려주는 게 정상이죠. 돈을 빌려줬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어렵게 살긴 하지만 우리 학창 시절에 그래도 친하게 지냈고 또 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도 저 사람이 소개해줬기 때문에 알게 된 경우다. 이런 경우가 되면은 글쎄요. 고민은 좀 되겠지만은 빌려달라고 하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빌려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어리석은 행동이야 사람은 가끔 어리석은 짓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어리석은 짓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이걸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했어.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뭐 기존에 내가 예상하고 있던 이 채무 불이행의 리스크가 그래도 현실화된 것에 불과한데 내가 막상 빌려줄 때는 그래도 일말에 이제 마지막까지 돈을 갚을 수도 있을 거라는 약간의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돈을 못 갚으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판례는 빌려줄 때 잘 빌려달라는 취지, 빌려주라는 잘 따져보고 빌려주라는 취지예요. 너가 조금이라도 따져봤을 때 이 사람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지 않았냐. 뭐 이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동창생이 저 친구 돈 빌려주기 전에 나한테도 저 돈 안 갚은 피고인에 대한 이제 그 소문을 물어봐가지고 내가 저놈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은 얘기를 이미 해줬었어요. 그리고 저놈이 빌린 돈으로 사업 자금을 쓰는 게 아니라 술과 도박에 탕진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소문들이라서 알려줬어요. 라고 이제 증언을 해버린 겁니다. 자,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거고 장래의 변제 지체, 늦게 갚는 것 또는 변제 불능, 못 갚는 거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빌려줄 때는 아싸리 남남한테 빌려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적어도 나중에 그런 변명은 안 나올 거거든요. 남남에 대해서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하고 빌려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대법치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아예 돈을 빌려줄 때는 일단 빌려주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빌려줄 때는 그에 대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너무 가까운 사이면은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의 신용 상태를 내가 알고서도 인정에 이끌려 빌려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라고 해서 말은 좋지만 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아까 봅시다. 이게 나가는 거죠. 인과관계가 빠져버리는 거죠. 나 한 달 뒤에 무조건 갚을게. 나 이 빌린 돈으로 나 사업자금 지금 약간 1,000만 원 부족한데 1,000만 원 빌려주면은 당장 다음 달부터 매출이 발생할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이제 사업자금을 안 쓰는 거죠. 술과 도박에 썼으니까. 그래서 기망행위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서 내가 돈을 빌려준 처분행위도 인정이 되는데 내가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은 글쎄요. 내가 상대방의 거짓말을 믿고서 돈을 빌려줬다기보다는 저 새끼 저거 돈 이전에도 안 갚고 또 이제 뭐 술과 도박 계속하는 놈이고 사업하는 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여. 그러니까 이거는 차고 부재가 없는 거죠. 내가 뭘 헷갈리지도
모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나는 다른 동창생을 통해서 이미 저놈이 일전에도 돈을 빌렸는데 안 갚고 빌린 돈은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의 그런 유흥에 탕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놈이 나한테 거짓말한 건 맞죠. 갚는다고 해서 안 갚았으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는 사업 자금에 돈 안 썼어요.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이 내게 있어서 어떤 착오나 부지를 일으키지 않았고 그에 대한 인과관계도 부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처분행위를 했다 한들 즉 내가 돈을 뜯겼다고 한들 그것에 대해서 이 사기죄의 요건이 중에 두 가지 인과관계와 착오 부지가 탈락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는 결과가 됩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인정이 이끌려서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아는 사이끼리는 돈 빌려주지 말라는 것이 교훈일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약간 다른 핀트가 다른 취지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떤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이런 채권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은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 거짓말이 있었나라는 것을 봐주셔야 됩니다. 일반 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해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 측이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거래를 할 때. 그래서 내가 제공한 정보가 만약 상대방이 알았을 때 절대로 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라면은 그런 정보는 신의 측,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 법률적으로 반드시 그 사실을 고지해야 될 법률상의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패를 닦으면은 무슨 거래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저도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경우는 그 궤를 약간 달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법률 고지를 무조건 알려주라고 무조건 그 패를 까야 된다고 했을 때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그 패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패입니다. 보통 사람 상식으로 우리가 뭐 거래할 때 뭐 내 정보를 최대한 적게 노출해서 경제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뭐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경제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경제적 우위가 도대체 이게 이런 식으로 더티 플레이를 할 수가 있나? 그 더티 플레이 이상의 뭔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정도의 썩어 빠져 문드러진 패에는 반드시 오픈하라는 것입니다. 사연을 볼게요. 대출 자금으로 빌딩을 낙찰받았으나 분양에 저조했네. 아이고야. 자금 조달에 실패한 피고인들이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대출금으로 충당되는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그러니까 계약금과 잔금도 안 냈어. 수분양자들이. 나아가서 1년의 위탁기간 후 재매입하기로 했네.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분양인가요? 이건 분양이 아니죠. 이거는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분양계약을 체결했겠지만 이게 도대체 수분양자들이 법정에 리스크를 지는 게임입니까?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으니 이건 분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삼국지에서 옛날에 적벽에서 오나라가 위나라한테 군사적으로 크게 딸리니까 군사 많아 보이려고 허수아비 병사들을 세워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허수아비 병사들은 병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지금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판례도 비정상적인 이면 약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얼마나 정상적이 아니지만 비정상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1000% 분양했음에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이면 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중도금의 집다금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 대출 무모를 금원에 지급받은 사안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은행에 비정상적인 이면 약정의 내용을 알릴 신의 측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로 부작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여러분 부작에 의한 기망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극적인 기망이라는 거예요. 사기죄 요건 들어갔을 때 아까 우리 그 기망행위가 있었죠. 기망행위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 다가가서 내가 한 달 뒤에 돈을 갚을게. 그 빌린 돈으로는 사업자금을 써가지고 다음 달부터 매출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 돈을 빌려줘. 그러나 사실은 이 돈은 사업자금을 쓸 돈이 아니었죠. 술값이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이거는 이른바 자규에 의한 기망이니까 적극적 기망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부작에 의한 기망행위는 이렇게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고지 의무, 알려줘야 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 소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아서 이를 부작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사안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이런 이면 약정의 내용이 예? 이게 이면 약정이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이면 약정 내용이 사실상 금융기관을 속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이제 대출 자금을 빌딩 경락을 받았어요. 그럼 빌딩 경락 받았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대출에 대한 이자도 상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양이 안 됐어. 이게 그 분양 중이었 이제 분양 전이었던 짓고 있던 빌딩을 경락받아서 이제 분양이 이미 다 되는 상태에서 낙찰받은 게 아니라 분양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낙찰받은 거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은 대출을 이빠이 받아가지고 한 달에 이자만 해 몇십억을 내고 있지만 분양대금 받으면 이거 다 갚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된 거야. 점포가 10개가 있었는데 10개 점포 중에서 분양이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뭐 사람이 지나가다 내가 여기 편의점을 하나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미 10개 중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서 허허벌판이고 다 임대문이 스티커가 붙여있으면은 누가 거기에 점포를 내겠습니까? 누가 거기를 뭐 임차할 수 있겠지만 누가 거기를 뭐 이거 갖고 있으면 애물단지 될 것이 뻔한데 누가 이걸 가지고서 분양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분양 안 받으니까 자 제발 좀 분양을 받아가 주세요. 계약금 지금 안 내셔도 됩니다. 잔금 나중에 내셔도 되고요. 중도금 대출만 받아주세요. 당신 명의로. 그리고 1년 뒤에 이거 나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재매입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비정상적 이면약정을 체결한 건 특히 1년의 위탁기간으로 재매입한다는 이런 조건은 눈을 씻고는 차려볼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분양자들에게 말도 안 되게 유리한 조건인데 수분양자는 사실 분양을 취소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분양자들의 이제 그 중도금을 집단 대출한다면은 이 사람이 뭐 좀 장사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이 수분양 대금에 대해서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심사를 한 후에 이제 중도금을 내주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 피고인이 집단적으로 이런 집단 중도금 대출을 교섭을 해줘가지고 어레인지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는 그 집단이 모두 비정상적인 이면 약정에 의해서 1년 정도 한번 간을 보다가 언제든지 치고 빠질 수 있는 즉 중도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할 생각을 좀 갖기 어려운 그런 수분양자들 상대로 이루어진 게 된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완전히 속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당신이 금융 대출 중도금 대출 압수하는 거 좋고 이면 약정은 다 좋은데 왜냐면 이면약정 체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이면약정이 있다는 것을 은행에 알려달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썩어 빠져 문드러진 펜은 까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은행 입장에서는 이 비정상 이면약정 보면은 중도금 내주겠습니까? 대출 실행해줄까요? 절대 안 해줍니다. 왜 1년 있다가 빠지면은 그 중도금 누가 갚을 건데 지금 이거 이 사람 빌딩 경락받은 사람 경락대금에 대한 대출금도 제대로 못 갚고 있는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에 대한 그 중도금 대출까지 승계해서 무슨 이거를 대출을 더 갚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극적인 기망이 있었던 것이죠. 썩어 빠져 문드러진 폐를 까야 되는데 까지 않은 부자기, 까는다는 자기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자기에 의한 기망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좀 비슷한 게 전세 사기인데요. 전세 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정말 사회적 문제가 되고 골 때립니다, 이게. 이것도 이제 핵심 키워드는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서 같은 부작에 의한 기망해가 있었어요. 어떤 부작이 내가 나이 썩어 빠져 문드러진 이 전세 사기, 이른바 빌라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건축주와 브로커 그리고 빌라왕 사이에 이 추악한 이런 공모관계라는 이 썩어 빠져 문드러진 빼를 사회 뭣도 모르고 이제 신축 빌라에 입주할 꿈에 부푼 사회 초년생들한테 전세 보증을 받기 전에 그 패를 까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자, 전세 사기에서 돈을 낸 사람이 누굴까요?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뭘 내죠? 전세 보증금을 냅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는 누가 그 아파트나 빌라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 보증금을 냅니까? 당연히 그 건물의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전세 보증금을 책정을 하죠. 그렇게 해야지 또 이제 허그 보증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신축 빌라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축 빌라는 시세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신축이나 구축 빌라도 이런 어떤 객관적인 시세를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왜냐면은 거래 자체가 거의 뜨문뜨문 일어나니까요. 아파트와 그래서 빌라가 이제 위험하다는 게 아파트나 이런 거는 좀 시세가 빠져도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매에 설사 넘어간다 한들 얼마든지 뭐 챙겨서 한다 챙겨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이건 애초에 건축주가 빌라를 지을 때 이 사람은 이거를 운영할 생각이 없고 이 사람은 건축비와 그 건축에 필요한 그 비용만 자기가 이제 지급을 하고 이거를 이 빌라왕 김 씨에게 자기가 지급한 시공 비용보다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빌라왕 김 씨는 자기가 이 사람 열심히 지은 이 신축 빌라를 자기 돈으로 살 생각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살 생각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빌라를 수백 채씩 건드리려면 필요한 자금은 빌라 한 채를 2억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빌라를 200채 건드리면 400억이 필요한 거는 400억을 개인이 다 현금으로 조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조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어레인지 해주냐면 브로커가 어레인지 해줍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이런 빌라왕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법적 리스크를 안고도 빌라를 수백 개 돌리겠다. 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플러스 피죠. 갭 투자를 했을 때 매매 가치 마이너스 전세 보증금의 그 차액을 자기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세 보증금이 이 건물에 내가 이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낸 돈보다 훨씬 비쌀 때 그 차액을 자기가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좀 죽어도 일정하지 않고 뭐 자기 명의 차나 자기 명의 폰 안 쓰고 이런 좀 약간 좀 뒤가 꾸리꾸리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과 건축주를 브로커가 매칭을 시켜줘요. 그래서 건물을 뭐 수백 가지 이제 건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듣기 보면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일 겁니다.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경우에서 핵심은 시세보다 비싼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걸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시세보다 비싼지 싼지 감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로커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우리는 개업한 공인중개사고 공인중개사협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믿고 이 신축빌라 지금 이거 첫 입주라서 보증금 비싼 거지 나중에 보증금 더 올라가니까 이게 옆에 빌라보다는 보증금 비싸긴 한데 신축이니까 이 정도는 돈을 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도 시설을 갖춘 신축 아파트 들어가려면은 이 정도 보증금으로 못 들어간다라고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세입자로 하여금 시세보다 비싸게 여기서만 시세를 하면 아마 건축 비용이 될 겁니다. 시세보다 비싼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나가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보험에도 가입을 시켜줘요. 자, 이게 사회초년생 세입자들한테는 허그 보증보험 가입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허그 보증보험 가입했으니까 내가 설령 전세금 떼인다 하더라도 허그에서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그 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을 좀 상세히 살펴보면은 이 보험금에 대한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들이 몇 개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이런 신축 빌라들이 이 보증금 보험에 대해 뭐 어떤 게 보면 이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같은 거를 바로바로 했으면 이제 보증금을 받는 거에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사회초년생이 그런 게 서툴러. 그리고 가끔가다 공인중개사가 이거 지금 이거 건물주가 지금 이거 잔금대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전입신고 안 되는 조건으로 합시다. 대신 우리가 이자 지원금 같은 거 좀 줄게요. 라고서도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자, 이런 거가 이제 뭐 처음에 들어갔던 신축 빌라 일단 뭐 삐까뻔쩍 들어가니까 다들 이제 처음에 좋다고 살다가 나중에 돈 돌려달라고 할 때 연락 안 됩니다. 연락 안 돼서 허그에 전화해 보니까 이거 뭐 확정일자 이런 거 안 하셨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돈 못 줍니다라고 허그도 팔짱 껴버리고. 그러니까 이때 세입자는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크게 인생 경험했다라서 이 돈은 포기하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일단은 내가 당장 뭐 거주는 자체는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 금액이 이 빌딩이 경매로 넘어가서 내가 나온 한이 있더라도 당장 일단 뭐 경매가 뭐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거 아니니까 몇 개월 더 살면서 좀 기다려보면 되겠지. 그럼 누군가가 구제를 해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그런 안일한 경우가 쌓이고 쌓여서
빌라왕 사건에 터지게 되는 건데 이번 사건의 빌라왕은 이미 사망을 해버렸어요. 상속인도 없어요. 자, 빌라왕 피해자 허그 보증금 가입 현황 보면은 허그 가입이 반 이상입니다. 반 이상했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입자는 엄밀히 말해서 피해자라고 좀 힘들죠. 왜냐면은 어쨌든 허그에서 돈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뭐 임대인이 연락이 안 돼도 어쨌든 간에 대리반지를 먼저 받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교묘하게 이게 허즈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이니까 이 돈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내고 엑시트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경우에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고 임대인은 이 세입자에게 내가 빌라왕이다라는 썩어빠져 문드러진 패를 고지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에 의한 기망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성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말도 안 돼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거든. 그냥 뭐 묵시적 갱신해서 몇 년 지나면은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그때서 뭐 돌려막기로 뭐 막든 아니면 그냥 잠수 타든 둘 중 하나만 할 생각이었지 성실하게 그래 내가 이 사람 사회초년생이니까 이 사람의 돈은 내가 빌라왕이지만 반드시 갚아줘야 하겠어라고 뭐 다음 임차인을 들인 노력을 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지를 않아요.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사실 공범이죠. 공인중개사 이런 거 모를 것 같습니까? 수수료 주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서 그리고 공인중개사 통해서 거래하면 아무래도 좀 믿음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동탄이나 수원 이런 데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왜? 공인중개사를 믿고 하는 거니까. 자, 다음 사진은 뭐 보험 사기인데 보험 사기의 경우에는 뭐 간단합니다. 보험 사기의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예요. 뭐 자동차 보험, 실손 보험, 배상책임 보험 여러 가지 보험 종류들이 있는데 뭐 여기서 보험 사기 피해자는 결국은 이제 그 보험사인 거죠. 뭐 현대해상, 삼성화재 다 기망행위가 있어요. 고의로 사고로 교통사고라는 건 우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고의로 사고로 됐으면은 그것이 하나의 기망행위가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도 마찬가지로 보전 대상 아닌 건데 보전 대상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을 해서 기망하는 경우 배상책임보험도 뭐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 배탈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배탈이 난 것처럼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은 이건 이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보험사의 경우에는 뭐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해요. 보험사의 평시적인 피해자는 보험사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는 이 보험자들을 이용하는 전 국민이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보험사 이른바 보험빵이 없어지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무슨 중형차급 이상의 보험료 뭐 60만 70만 내는데 그거 한 3분의 1만 내도 충분히 종합보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험빵 때문에 이제 낭비되는 비용으로 인해서 보험금 대한민국 평균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기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고취시킬 피싱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유튜브를 진행한 지 초기이기 때문에 영상 편집도 어색하고 또 이런 댓글, 이런 영상 주제도 제가 직접 정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주제를 남겨주시면은 여러분의 생활법 고민을 덜어드리는 법도깨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주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주제에 바탕에서 제가 뭐 관계 법령에 따라서 법률 상담해 줄 수 없지만은 이거는 정말 법이 아니라 상식과 생활선에서 대응할 수 있고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해결해 가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얻어가고 또 우리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나누는 그런 슬기로운 법치사회, 법치국가의 이제 사회 일원으로서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